잎을 뜯어먹는 소리 그런 네가 난 너무남 소리 우리가 남이가 너고만 이 비가 같이 좀 갈라묶고 살잔다 우리가 남이가 나도 노동자다. 네, 반갑습니다. 가칭 나도 노동자다. 오늘 첫 방송입니다. 지금 가칭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제목에 고민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국적인 시작을 하는데 제목을 이렇게 결정을 못 해가지고 지금 고민 중입니다. 좋은 생각 있으면은 댓글 남겨주시고 그럼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나도 노동자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노동자이면서 노동자를 인식하지 못하고 지나는 경우가 태반이거든요. 그리고 막상 이제 어려운 현실이 닥치면은 그때서야 이제 자각을 하게 되는데 그때 뒤늦게 손을 내밀면 우리의 손을 받아줄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 방송은 공감을 모토로 하겠습니다. 거의 1년 만입니다. 작년 11월에 우남 시작할 즈음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마산의료원에서 창원 상복공원으로 가는 길에 공장 근처를 지나다가 플래카드를 보았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여러 진행자들께 저분들 모셔가지고 목소리도 들어보고 얘기도 나누는 방송을 하자고 했는데 이제야 모시게 되었습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만났으니 허심탄회하게 많은 이야기들을 풀어놓고 가셨으면 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모신 분들을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이라고 하기도 그렇네요. 어쨌든 KBR 박태인 지회장님, 네, 인사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KBR지회 지회장 박태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금속노조 창원지부에서 몸담고 계시는 문상환 행님, 예, 이 행님이라 적어놨더라고요. 예. 창원지부는 아니고요. 예. 금속노조 경남지부. 경남지부, 예. 문상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KBR과 함께 지금 정의를 위해서 싸우시는. 근데 인상이 너무 부드러우셔가지고 저희는 우리 금속노조 변호사 이러면은 박군 변호사를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반 양아치인데. 그래도 혁혁한 공을 세운다고 전해 들은 바가 있어가지고 걱정은 안 합니다. 네, 김태욱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예, 금속법률원 김태욱 변호사입니다. 네. 괜찮으시죠? 네. 네. 너무 선하셔가지고. 아시아 각 나라에서 인권운동, 사회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한국 노동운동을 소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강의 시작하기 전에 참석자들에게 먼저 물어봤습니다. 징역 살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어서 제가 또 물어봤습니다. 경찰에게 한 번이라도 잡혀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단 한 사람이 길거리에서 홍보물을 뿌리다가 잡혀가 본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저는 도대체 어떻게 인권운동과 사회운동을 했기에 경찰에 잡혀가거나 구속되지 않으면서 활동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의 인권운동, 사회운동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엄혹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뜻이지요. 얼마 전에 한 노동조합 위원장이 저에게 해준 말이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고등학교 동창생을 만났답니다. 야, 정말 반갑다. 정말 오랜만이다. 술 한잔 하자. 의기투합해서 호프집에 들어가서 맥주 한잔 마시면서
그 위원장이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이번에 우리 회사에 노동조합이 설립됐는데 내가 위원장에 당선됐다. 그렇게 말했더니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바늘끝만큼 더 경험도 없고 아는 것도 없는 그 고등학교 동창생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내가 면회는 갈게. 같이 웃었지만 이것이 슬픈 우리 현실입니다. 그것이 노동조합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한국 노동운동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혹시 노동조합 간부이거나 예전에 노동조합 간부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었던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 노동조합 간부를 맡았을 때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 내가 이번에 우리 노동조합 간부를 맡았다, 그런 얘기했을 때 기뻐한 가족이 있었나요? 아니었을 겁니다. 대부분은 아니 그런 걸 뭐하러 맡았어, 당장 그만두라고 하거나 그때부터 온 가족이 걱정의 태산이거나 그랬을 겁니다. 이것은 결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초등학교에서 반장을 맡아도 온 가족들이 기뻐하는 사회에서 노동조합 간부를 맡으면 걱정을 해야 하는, 이것을 결코 정상적인 정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결코 노동조합 간부들 탓이 아닙니다. 노동조합 간부들이라고 해서 태어날 때부터 범법 행위를 저지르기 쉬운 성격인 사람들로만 구성되어 있을 리는 없습니다. 한국 노동운동을 그렇게 몰아가는 특별한 상황이 있는 거죠. 한국의 한 노동자가 프랑스에 갔다가 지갑을 도둑 맞았습니다. 공원에 그냥 앉아 있는데 지나가던 프랑스 청년이 말을 걸더랍니다. 그래서 이 노동자는 한국에서 여행 온 여행객인데 지갑을 잃어버려서 갈 곳이 없다. 그랬더니 그 프랑스 청이 대뜸 자기 집에 가서 묵자고 하더라는 거죠. 근데 이역만리에서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 생전 처음 보는 외국 사람을 따라가서 잘 수는 없는 노릇이었겠죠. 따라갔다가 무슨 일을 당할지 어떻게 압니까? 싫다고 했더니 그 청년이 그냥 갔답니다. 잠시 뒤에 그 청년이 경찰을 데리고 왔대요. 근데 그 프랑스 경찰이 이 한국 청년에게 이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따라가도 괜찮다고 그러더라는 거죠. 경찰에게 물었답니다. 어떻게 이 사람을 믿을 수 있습니까? 경찰 하는 말이, 이 사람이 노동조합 간부요. 프랑스의 노동조합 간부는 그 사회 지도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청년을 따라가서 신세에 졌는데 방에 들어가니까 노동운동 관련된 포스터들이 있어서 한국에서 노동조합 활동했던 이 한국 여행객도 굉장히 반가웠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 노동운동이 그렇게 대우받아야 정상적인 사회입니다. 소리는 노동학개론, 이 방송은 그런 사회가 만들어지는데 작은 보탬이라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하종강 선생의 그 노동학개론이라는 팟캐스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예. 이 얘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예. 지회장님부터. 아직까지 대한민국 자체 문화 어떤 민주주의 국가다. 예. 이라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어떤 후진국 수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어떤 표현의 자유, 어떤 언론의 자유 이런 거를 표현하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부분이 이제 어떤 강압에 의해 가지고, 예. 억압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다 더 오랜 시간 몸담아 오신 문상환 형님은 웃으시는데. 작년에 예. 삼성에서 하나로 매각된 테크인이 있어요. 삼성 예. 테크인. 지금 하나 테크인으로 이름이 바뀌었죠. 예. 그분들이 작년 12월 달에 금속노조에 가입을 하고 지회를 만들었습니다. 지회 간부들이 지회 만들고 나서 소주 한잔하면서 저한테 아주 심각하게 물어봤던 게 뭐냐면,
본인들 앞으로 되어 있는 집을 처분해야 되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조합을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거고. 봐온 게 그런 거죠. 네. 사업공단에서 자기 친구들 또는 들어온 얘기들 노동자 간부를 하면 잘못하면 해고될 수 있고 또는 회사로부터 손배 가압류 맞을 수 있다라는 불안감. 노동자 간부로 나서겠다고 하면서도 그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는 게 한국 현실인 것 같고 그게 사실은 앞에 읽었던 그 하종강 선생님의 그런 표현들이 우리 사회에서 뿌려내려 있는 그런 경험들로서 좀 들려오는 슬픈 현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안타깝죠. 예, 뭐 이 새로 오는 사업장들 대부분이 그런 고민을 하는 것들. 그렇구나. 일단 저희가 첫 해로 이제 KBR 그러니까 뭐 세계 베어링 쇠구슬 생산업체 4위 그리고 국내 베어링 쇠구슬 점유율 80%를 기록한 국내 최대의 그 공업용 쇠구슬 생산업체였던 KBR의 노동자 그 중에서도 이제 박태인 지회장님을 모시고 저희가 이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뭐 참 이런 인사 드리기가 좀 송구스러운데 늦었지만 뭐 어떻게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저희는 지금 명절 한 3년 세 번째 맞고 있습니다. 네. 한 지금 거의 2년 가까이 저희가 지금 어떤 투쟁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는 설, 추석, 요 세 번째 이제 좀 추석을 좀 맞이하는데 실질적으로 명절 자체를 제대로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면 이제 어떤 사업주가 이제 계속 기계 반출 예. 이런 부분을 시도하기 때문에 저희는 또 저희 어떤 직장을 잃을 수 없다는 그 신념 하에서 예. 이제 전부 다 조합원들이 전체가 돌아가면서 이제 지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명절이라는 자체를 모르겠는데 명절에 어떤 행사를 하는지도 어떻게 보면 가물가물할 정도로 그런 시스템적으로 흘러왔습니다. 뭐 명절이다 해가지고 뭐 회사를 비우게 되면은 사측에서는 즉각 이제 행동에 들어갈 거고. 예, 그럼 그런 회사를 부분이 지킬 있습니다. 수밖에. 예, 예. 근데 이제 뭐 공장에서 사장이 이렇게 기계를 뺀다. 그러면 이제 뭐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어떤 그 고용주의 권한이라 그래야 되나? 뭐 어떤 절차를 충분히 이렇게 거친다면은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게 어떤 부분들입니까? 왜 그 공장에서 뭐 어떤 절차를 밟아가지고 기계를 빼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까? 예, 그게 사실은 예. 기계를 반출하는 것 자체는 이제 그것이 뭐 근로조건하고 직접 관련이 있거나 그런 경우가 아닌 한 사실은 이제 소위 말하는 소유권의 영역이죠. 소유권. 한마디로 내 기계 내가 팔겠다는데 무슨 상관이냐. 예.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나라 법제는 기본적으로 소유권을 굉장히 존중하기 때문에 그런 주장들이 뭐 거의 대부분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근데 KBR 같은 경우는 2012년에 1차로 가처분이 있었고요. 네. 그때도 이제 기계 반출, 삼경 오토텍이라는 회사로 기계 반출을 시도했다가 노동자들이 그걸 막은 거를 회사가 막지 마라. 이게 가처분 신청했는데 그게 기각이 됐고 그 가처분에서 기각되니까 회사가 항고했다가 취하를 했습니다. 네. 항고 취한 거는 이제 2014년 6월 달에 이제 기계 반출하지 않겠다. 이런 합의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취하를 한 건데요. 근데 합의서 작성 이후에 회사가 처음에는 뭐 좀 지키려는 신용을 좀 하다가 다시 또 이제 여러 가지 합의서 내용들을 위반하면서 또 기계 반출을 시도했고 이제 노동자들은 또 막았고 그래서 회사가 또 2차로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2차 가처분은 일단 그 합의서에 의하면 합의서 단체 협의하기로 볼 수가 있는데 그 기계 반출 않기로 했으니까 아직 유효 기간도 안 끝났는데 왜 반출을 하냐. 이래서 이제 역시 이번에도 이제 기각이 됐고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항고를 회사가 또 했고 얼마 전 나온 결정이 그 2차 가처분에 대한 항고 사건의 결정입니다. 근데 2차 가처분 항고는 그 이제 아까 말했던 그 2014년 6월달 체결한 합의서의 유효 기간이 이미 다 끝난 상황이어가지고 예. 그야말로 회사는 이제 합의 기간도 다 끝났다. 이건 그야말로 순전히 소유권 영역이다. 그리고 회사는 이미 폐업했기 때문에 기계 반출하더라도 지금 노동자들 근로조건하고 상관이 없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법원이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받아주지 않은 이유는 이제 가처분 결정이란 것은 이제 소위 이제 빨리빨리 진행된 재판이기 때문에 이유를 이렇게 자세히 쓰진 않습니다. 자세히 쓰진 않아서 가처분 결정에 나온 이유는 이제 신중한 심리가 필요한 사건이고
이게 기계 반출이 지연되더라도 회사가 특별히 더 손해를 볼 걸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지만 실제로 이 가처분 이제 항고를 기각한 것의 의미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사실은 이제 이미 폐업을 한 상태에서 폐업했으면 사실 남는 거는 재산 정리하는 절차만 남는 거지 않습니까? 그 재산 정리하는 절차를 중단하라고 한 거거든요. 그 일반적으로 사실 그건 인정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면은 이제 자기 재산을 그야말로 환가해서 그러니까 돈으로 바꿔서 자기가 가져가겠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근데 그것을 이제 이제 중단하라 이렇게 법원이 본 이유는 그렇게 기계 반출 행위하는 것 자체가 뭔가 불법 행위 소지가 있다라고 본 것인데요. 그 불법 행위라는 것이 바로 이제 위장 폐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위장 폐업이라고 하면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A 회사 사용자가 그 노동조합을 아주 혐오해가지고 똑같은 아바타 회사를 만든다. B 회사. 그게 이제 삼경 오토텍. 예, 그게 삼경 오토텍이고요. 그래서 그 아바타 회사인 B 회사에 여러 가지 설비도 옮겨가고 거래처도 거의 똑같고 운영 기술 뭐 여러 가지 노하우 이런 거 다 그대로 넘기고 오직 노동조합만 이제 빼고 다 옮기는 거죠. 고임금에 말 안 듣는 노동자들. 예. 그래서 실제로 이 삼경 오토텍 같은 경우 보면은 생산 품목도 완전히 동일하고 그 생산 인력들도 보면 과거에 이 KBR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던 사람들을 회사가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생산 관리나 기술 인력들도 그대로 옮겨갔고 거래처도 거의 동일합니다. 그리고 출자자는 뭐 거의 가족 기업이기 때문에 거의 이제 친구 한 명 더 들어와 있는 거 말고는 거의 똑같고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실제로 이 기계 반출이 말이 기계 반출이고 매매 계약에 따라 뭐 처분하는 거지 실제로는 이 노동조합 혐오해서 이 KBR을 이제 폐업하는 절차를 이제 완성해가는 그 과정 중에 하나다. 이제 이렇게 보고 가처분 항고를 기각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말이 좀 길었네요. 아니요, 뭐 충분히 아까 이해가 그 가는데. 사회자분이 말씀하셨던 고임금에 말 안 듣는 노동자, 예. 이건 회사 측의 주장이긴 한데 사실상은 뭐 우리 KBR에 계신 분들이 고임금이 고임금은 아니에요. 아니죠. 지금 뭐 13년 차 되신 분의 예. 기본급이 법정 최저임금 정도 수준입니다. 그럼 그게 월급으로 치면 어느 정도 됩니까? 월급으로 보면 기본급만 하게 되면 예. 130만 원 왔다 갔다 받게 돼요. 물론 13년을 물론 이제 상여금이 있고 상여금이 기본급 대비 뭐 800%가 있고 이렇게 표현하지만 KBR에 일하시는 분들이 주야 교대 근무를 하지 않으면 기본적인 생계를 하기 어려운 정도죠. 오히려 KBR은 이전에부터 이종철 회장이 들어오기 전부터 상여금 체계나 이런 게 막 갖춰져 있었던 거고 이종철 회장이 들어와서 그런 근로 조건을 오히려 후퇴시켰기 때문에 지금 노사관계가 문제가 생긴 거고 그렇게 고임금이다 이렇게 볼 수 없는 거죠. 그럼 이종철 회장이라는 분이 중간에 들어왔다 그랬는데 그 이전하고 그 이종철 회장하고 뭐 관계가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특별한 관계는 없었고요. 예. 그 제가 한국 강구에 있다가 예. 그게 한국 강구라는 회사는 어떻게 보면 하나그룹 그 김승현 회장 비자금 회사였습니다. 아, 거기에 몇 년 전에 이제 그때 사장하는 사람이 이제 검찰에 불려가지고 조사 받으면서 이제 비자금 회사로 드러났던 부분이고요. 예. 제가 2003년도 처음 노조 결성할 때 이제 그런 내용을 담고 어떤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밝혀내지 못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 시간이 지나면서 그 비자금 회사로 이제 어떤 결론이 난 거고요. 그러면서 그때 최대 주주가 그 아마 김승현 회장의 와이프의 하여튼 오빠인가 하여튼 누굴 겁니다. 네. 저희가 아는 그때 당시에 관계로는요. 그 서진 베아링 이래가지고 그 사람이 저희 그 한국 광고 주식을 전부 갖고 있다가 하나기계 창원 공장이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이제 양도하는 형식으로 어떤 그런 식으로 아마 그 체결이 돼가지고 저희가 하나기계 창원 2공장으로 또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거 하나 이제 어떤 그런 부분은 이제 뭐냐면 이제 저희가 2003년도 파업을 하면서 그때도 한 6개월 정도 이제 그 파업을 한 경험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그 하나로 이제 어떤 정상화를 시켜놓고서는 매각을 하겠다 그런 전제 조건이 있었던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종철 이 사람이랑은 이제 저희가 무슨 관계가 있다 이래야 한다기보다도 이 이명박 정권 때 고대 나온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네. 고대 한해 선배랍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역사가 한 30년이 넘는데 실질적으로 한 해도 적자 본 적이 없습니다. 뭐 IMF 때, 뭐 금융위기 때도 그렇고 무조건 순이익이 뭐 작게는 6%에서 한 10%. 그 정도 알짜배기 회사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 이제 2006년 10월 달에 이제 이종철 회장 요 사람이 이제 인수를 한 거죠.
그럼 인수를 했다는 게 그냥 경영진으로 들어온 겁니까? 아니면 주식을 다 이제 인수를? 예. 아니요, 편하게 예.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런 것까지. 예. 그리고 아까 이제 고임금 관련해서 잠깐 예,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리던 중이어서 바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입사 14년 차, 2014년 2월 기준으로 입사 14년 차인 이제 노동자가 연장 근로를 한 달에 51시간 하고 휴일 근로 8시간 하고 휴일 연장 3시간까지 근무했는데 휴일 수령액이 163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고임금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위정피업하는 건 당연히 불법 행위가 되는 거지만 네. KBL 같은 경우는 당연히 고임금도 아니고요. 그때 2014년 2월 기준으로 최저임금보다 568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 그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이제 그 삼정 오토텍 같으면 이제 비정규직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일한다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과거 KBR에 있던 비정규직들을 다 이제 삼경으로 옮겼고요. 그래서 그분들에 그러니까 비해서는 KBR도 그렇게 임금이 높지 예. 않은데 예. 그마저도 사실은 이제 임금이 높다라고 예. 경영진은 판단을 해서 법정 최저임금으로 이제 맞춰 놓은 거죠. 근데 뭐 아까 지회장 말씀하셨듯이 KBR이라는 회사가 강구에서는 국내 거의 독점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순이익이 상당히 보장되는 회사입니다. 예. 뭐 지회장 말씀대로 6%에서 10%라고 표현을 했고 그 정도의 순이익을 낼 수 있는데 더 많은 순이익을 내기 위해서 더 낮은 임금을 요구하는 거죠. 이미 6%에서 10% 같은 경우에도 임금을 좀 이렇게 어떤 이익만큼 주지 않아서 가능했던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실제 예. 이제 이 1차 가처분 예. 아까 2012년 제기됐다가 기각됐던 1차 가처분 무렵에서는 회사가 그 임금 인상 이제 포기하고 백지로 이제 하면은 이제 기계 반출 안 하겠다. 이렇게 이제 안을 제시하기까지 했습니다. 결국은 회사가 이제 너무 못된 게 저는 이제 이 자료를 읽어보고 그 다음에 지역 사회니까 도민일보에서 취재를 그래도 일이 있을 때마다 꾸준히 취재를 했더라고요. 그 도민일보 기사도 읽고 자료 읽고 이러면서 그 아름다운 한편의 그 동화를 읽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아름다운 동화책을 읽으면 우리의 가엾고 여리고 착한 주인공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극악무도한 악당을 하나 두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얘기들을 들어보면은 아니면은 자료들을 이렇게 취합을 해보면은 세상에 아직 이런 악당이 너무 많이 존재하구나라는 느낌이 막 드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회사가 너무 못된 게 뭐 하나 딱 쥐고 야 이번에 임금 협상 그냥 없던 걸로 하자. 그러면 내가 기계 안 뺄게. 그러니까 모가지 하나 잡고 예. 야 요거 하나 하자. 그럼 살짝 풀어줬다가 또 이제 뭐 말 들으면 또 다시 모가지 잡고 요거 하나 해줘. 뭐 이런 식이니까 어떻게 대한민국 사회가 지금 민주화가 된 지 지금 30년이 다 돼 가는데 그 이정철 회장이 2006년 인수하고 나서요. 예. 매년 그런 식으로 이제 반복이 된 겁니다. 사내 외주 줄래 아니면 뭐 임금 동결할래 그런 식이 아니면 이제 밀양을 공장을 만들어 놓고서는 11년도에는 이제 노골적으로 이제 기계 뺄래 아니면 니네 임금 동결할래 그럼 계속 그런 식이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럼 여기 나오지만은 뭐 나중에 뭐 나오겠지만은 심지어는 뭐 저희한테 요구한 게 이제 어떤 국가가 헌법이 정해져 있는 노동 상권에 대해서도 이제 뭐 내놔라. 그러면 니네 뭐 평생 밥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을 기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사람이니까요. 한 가지 이제 의문이 드는 게 그러면 이제 왜 어떤 창원은 공단이 크니까 여러 가지 뭐 노조들이나 뭐 아까 금속노조, 경남지부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과거에 이렇게 좀 연대의 움직임 이런 거는 없었습니까? 과거라면 언제를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많이 불거진 거는 최근 한 5년 내에 뭐 이런 일들 같거든요. 예.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자료 같은 걸 보면은 열심히만 일해라. 집 한 채 사줄게. 그러니까 이제 노동자들은 그것만 믿고 이제 쭉 온 건데 그럼 임금 협상 이런 거 할 때도 이제 제대로 이렇게 반영이 안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그때 이렇게 좀 같이 이렇게 그때는요. 예. 저희가 이제 그 기업별 노조 형태고 실적으로 어떤 정보 예. 이런 연대 이런 부분을 많이 공유하지 못했던 부분이고요. 저희가 그 해고 당하고 이제 그런 노동 상권 문제 딱 터졌을 때 그때 이제 저희가 이제 금속노조 경남지부에 이제 가입을 했었던 부분이고요. 거기 감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저희가 많은 어떤 정보 어떤 이제 뭐 공유를 하면서 연대 많이 해주신 부분이 많거든요. 저희가 지금 뭐
실질적으로 파업한 건 500일이 넘지만은 아까 뭐 내부적으로 진짜 실적으로 싸운 건 한 1000일이 됩니다. 1000일 정도. 예. 그러니까는 그 500일이고 1000일이고 버틸 수 있었던 거는 어떤 경남지부의 조합원들 그런 분들이 다 연대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가 여태까지 올 수 있었던 거거든요. 실제로 저희가 아마 기업별 그냥 그 상태로 남아 있었으면은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을 거고요. 저희가 어떤 권리, 어떤 주장하는 부분들 이런 걸 관철시키지도 못했을 겁니다. 저는 이제 그 용호동 쪽에 사는데 그 우리 집 앞에 아주 비싼 아파트가 있거든요. 그거 보면 이제 플래카드가 항상 걸려 있어요. 그게 긴가민가 했는데 아까 전에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그 사측에 관련된 족벌들은 거기 다 산다고. 그래서 예, 이제 대표이사와 예. 대표이사로 있는 이종철 회장 예. 그리고 대주주인 두 아들이 아들. 각각 롯데아파트 살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뭔가 좀 더 강하게 어필하기 위해서 그쪽에 와서 이제 플래카드도 걸고 뭐 이렇게 운동을 정리한 거죠. 대표이사는 그래도 회사에 가끔씩이라도 나타나는 편이었는데 네. 사실 그 대주주로 있는 두 아들은 한 명은 사장, 한 명은 상무라는 직책을 달고 네. 뭐 KBR에서 임금을 임금 받아갔지만 빼가는 예. 사실상 KBR에서 별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종철 회장에 대해서 뭐 어필을 하고 싶은 의견, 그 뭔가 우리의 의견을 내세우고 싶은 부분도 있었지만 대주주인 실제로 이제 대주주가 대표이사를 선임했다고 봐야 되니까 대주주인 두 아들에게 회사의 상황을 좀 정확히 알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라도 갔었고 몇 차례 만나기도 했어요 대주주들을. 근데 사실은 뭐 회사 상황에 대해서 자기들은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히려 조합원들을 당황시키기도 했었죠. 삼정 오토텍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아들들 예, 맞아요. 예. 그 두 사람이 뭐 KBR의 대주주이기도 합니다. KBR의 대주주이고 삼경 오토텍의 대주주이기도 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 두 사람은 경영에는 뭐 개입하지 않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냥 합법적인 어떤 월급을 빼간다고 그럴까요? 저희가 네. 딱 보면은 합법적인 돈을 빼가기 위해 가지고 그냥 직책만 앉혀놓은 거죠. 실질적으로 아까 문사무장 말씀하셨듯이 아무 업무 자체가 없습니다. 뭐 사장이라고 앉아있는 큰아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뭐 결제할 수 있는 게 뭐 100만 원도 안 된다. 근데 연봉은 억대 연봉을 받아가고 둘째 아들 같은 경우는 10시쯤에 출근해가지고 밥 먹고 한 2시쯤에 나가거든요. 근데 사무실이 따로 있는데 걔한테 결제받는 것도 없고 그냥 가만히 자리만 앉아 있다가 그러고 나갑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 또한 억대 연봉을 받는 거고요. 그렇군요. 그 MB가 잘하는 짓인데. 우리나라 회사들이 그런 데가 되게 많습니다. 예. 그 소위 이제 KBR은 주식이라도 사실은 다 가족들이 소유하고 있긴 하지만 다른 회사들은 주식은 정말로 조금밖에 소유 안 하면서 소위 이제 경영진에 있으면서 높은 자리에 온갖 앉아가지고. 그 법인 차량 이용하고 법인 여러 가지 시설을 다 자기 개인 재산처럼 이용하고 급여도 엄청나게 받아가죠. 사실 다 그 배임 소지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변호사님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또 그 차가 또 생각이 나는데요. 둘째 며느리가 이제 법인차를 끌고 다닙니다. 그것도 고급차 이제 제네시스급을 끌고 예. 다니는데 그게 이제 딱 보니까는 그 롯데 아파트에서 500m도 안 되는 거리를 이제 그 차를 끌고 다니더라고요. 뭐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이제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배임 행령으로 이제 경찰서에 이제 고발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도덕적인 부분이다. 그런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그게 참 우리나라가 보면 그 뭔가 불법이 관행화되면 불법이 아닌 게 되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뭐 멋진 이런 영화 대사 같은. 주식회사에서 그런 식으로 이제 사실 경영진들이 그 사실 따지고 보면 배임 맞거든요. 네. 회사의 기여는 1만큼 뭐 하등 뭐 많이 따져 1밖에 안 하는데 10을 가져가는 거 배임이죠. 그런 거에 대해서 워낙 관행화되다 보니까 별로 인식이 잘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 일단 정리를 하자면은 그 회사의 기계 반출 시도, 외주 도급화, 임금 협상 지금 요걸 가지고 지금 어찌 보면 사측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계속 그걸로 지어왔고 그다음에 노동자들을 압박해왔고. 예. 그 뭐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아바타 같은 예. 이제 삼경 오토텍이라는 회사가 있어서
회사는 이제 자신이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 이전에는 제품을 만들 수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회사가 이제 계속 뭐 금방 사회자님 말씀하신 대로 임금 동결 할래, 아니면 뭐 기계 반출할래, 그마저도 안 되면 하도급으로 뭐 도급업체 하나 공장 안에 넣어서 일 시킬래, 이것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투쟁이 길어진 거죠. 그럼 사실- 저거 이 왜 상경 오토텍을 만들어 놨다는 거는 장기적인 계획으로 보면은 이제 KBR에 있는 자재 같은 거를 빼가지고 보내가지고 해야 된다라는 건데 지금 그러면 밀양에 있는 상경 오토텍은 뭐 잘 돌아갑니까? 네, 지금 뭐 가동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참 그 재무제표를 분석을 해보면은 예. 그 삼경 오토텍이 2012년에 이제 1월 달에 설립이 됐는데 2012년 첫 해에는 삼경의 매출액 전부가 KBR에서 나왔어요. 전부 100%.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그때 이제 포장가리 뭐 이런 문제가 좀 이제 그때 이슈가 됐었는데 예. 사실은 뭐 그야말로 KBR의 밀양 공장이었던 거죠. 실제로 KBR 밀양 공장이라고 스스로 표현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거 포장거래 같은 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생기니까 포장거래를. 그러니까 하고 하는. 한마디로 KBR 상표 붙이는데 그걸 KBR 생산한 게 아니라 이제 삼경 오토텍이 생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게 KBR의 밀양 공장이면은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건데 완전 별개 법인이라면 사실은 여러 가지 무슨 제품 그 인증 문제도 있고 사실 그 불법이거든요. 여러 가지 제품 하자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해부터는 차차 삼경의 어떤 독자적인 매출 비중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현재는 그 KBR 매출을 삼경이 뭐 거의 상당 부분 대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은 주주 구성이라든가 실제 경영진 측면에서 동일하기 때문에 이 주주들이나 경영진은 손해보는 게 사실은 없는 거죠. 그 지금 보면은 어쨌든 지금 뭐 폐업 이렇게 해가지고 좀 밀고 나가고 있는데 지금 법원에서 이렇게 판결이 났다고 해도 어떤 부분이 실제로 달라지는 겁니까? 지금 그 1, 2차 가처분은 이제 기계 반출에 관한 가처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기계 반출 부분을 판단하기 위한 핵심적인 전제가 위장 폐업인지 여부가 이제 중요한 쟁점이기 때문에 법원이 간접적으로 그에 대한 판단을 했지만 이제 소위 말해서 주문이라고 하는데요, 주문. 이렇게 해서 결론이 뭐다. 그 결론이 뭐다라는 것만 본다면 이제 기계 반출을 막는 것이 불법이 아니다. 막을 수 있다. 이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얘기가 이제 꼭 이게 해고가 부당하니까 복지시켜라. 그렇게 딱 주문에 써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저희가 어떤 강제력 있는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가처분. 그러니까 회사가 신청한 가처분이기도 하고 저희가 그 가처분을 가지고 어떤 법적 강제력 있는 집행행위를 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를 하려면 이제 소위 본안 사건이라고 해서 그 해고무효 확인 소송 혹은 근로자지 확인 소송을 해야 되고 그것이 현재 이제 접수가 돼서 조만간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송에서 딱 이제 판결 주문에 결론이 그래서 삼경 오토텍이 근로자지위에 있다. 뭐 임금도 얼마큼 밀리는 거 지급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딱 이렇게 주문에 나와야지 저희가 그걸 가지고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는 그 사건이 이제 접수가 돼서 이제 조만간 진행될 예정이 있습니다. 그럼 이게 그것도 이제 뭐 최종적으로 하려면은 또 시간이 많이 예, 흘러버리고 그 와중에 또 노동자들은 분명히 또 힘들어지고 지치고 그러니까 사용자들이 보면. 노리는 게 사실 그겁니다. 그렇죠. 이게 그 1심에서 이기더라도 결국 3심까지 가려면 시간이 되게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특히 이제 네. 대법원은 한번 올라가면은 언제 선고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전에 가집행을 할 수도 있긴 있지만 어쨌든 최종적인 판결은 언제 날지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시간 싸움과 돈 싸움을 하면 자기네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불법인 거 알면서도 강행하는 경우가 많고 KBR뿐만 아니라 여러 회사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전에 그 삼경 오토텍에서 나오는 어떤 제품들에 대한 품질 문제도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이제 자동차에 주로 들어가는 부품입니까? 베어링이. 예, 주로 뭐 저희가 납품되는 게. 그래서 문제 제기도 몇 차례 했었는데 네. 지금 이제 이번에 이제 폭스바겐도 뭐 자동차 품질상의 문제가 좀 있었고 삼경 오토텍과 KBR과의 관계에서 저희가 문제 제기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현대자동차든 기아자동차든 부품을 생산하려면 그 자동차 회사가 인정하는 승급 제도가 있습니다. 네. 품질에 대해서 이 품질이 일정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자격을 획득해야만이 자동차 회사에 납품할 수 있어요.
KBR은 그걸 획득을 해 있는 상태였고 3경 오토텍은 당연히 이제 만들어진 지 얼마 얼마 안 안 됐으니까 그 품질 인정을 받지 못한 거죠. 그런데 3경 오토텍에서 생산된 제품을 마치 KBR에서 생산된 것처럼 해서 납품을 했던 겁니다. 그럼 그 납품 받는 업체 같은 경우에도 뭐 뻔히 아는 현실 아닙니까? 뭐 근데 이게 몰랐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몰랐고 몰랐다라고? 하고 KBR은 공식적으로는 그런 적 없다라고 얘기하고 계속 이제 문제 제기를 하니까 OEM으로 한 거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회사는 이제는 OEM이다라고 KBR이 3경 오토텍에 OEM으로 준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자동차 회사에 특히 이제 품질과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OEM을 주더라도 완성차에 동의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이제 그걸 하지 않고 뭐 저희가 보기엔 2012년 한 중반부터 초중반부터 2013년 중반 정도까지 근 1년 가까이에 생산된 대부분의 강구 또는 테이프 롤러라고 하는 제품이 있어요. 그 엔진 미션 이런 데 들어가는 네. 그 제품들 중에 상당수는 3경 오토텍에서 생산된 것을 KBR 마크를 달고 납품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찾다 보니까 KBR에 있는 제품이 셰플러 코리아 예, 여기에 갔다가 이게 나중에 이제 현대로 한 단계 더 거쳐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현대, 기아, 우리나라 완성차는 대부분 다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 되면은 현대 입장에서도 이게 찜찜한 부분이 있을 텐데 왜 그거를 문제 삼지 않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이제 그냥 뭐 셰플러 쪽에서 나오는 얘기를 흘려 들었을 때는요. 예. 이 반년치라는 물량이 이제 들어간 겁니다. 현대자동차에 그 완성됐을 때 반년치에 대한 부분이 전부 다 리콜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셰플러가 독일 기업인데 셰플러가 그 리콜 비용을 부담했을 때는 한국에 있는 셰플러는 문을 닫아야 된다.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다 이거죠. 예. 그리고 아까 뭐 문상부 장님 잠깐 말씀하셨지만은 심지어는 이제 승인이 안 된 상태에서 이제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그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저희 회사 강구 볼을 들고 가가지고 그때는 이제 거꾸로 이제 또 박스가를 한 거죠. 상경 오토텍 제품이다 이래가지고 이제 승인을 받은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저희는 그거를 실질적으로 저희 현장에 있으니까 직접 그걸 보고 느꼈던 부분이거든요. 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거는 진짜 뭐랄까요, 진짜 이 부분이 저희가 이런 부분을 이제 뭐 노동부나 이렇게 정보과 이제 이런 쪽에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맨 처음에 하는 얘기가 내 차를 언제 샀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차는 걱정이다. 예. 내 차를 언제 샀지 이래 얘기하면서 내가 몇 년도에 아니다 나는 그러면 대상이 안 된다. 요래 표현을 하거든요. 알면서도 이게 어떤 법적인 어떤 부분 그거를 제재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이제 그 KBR에 생산되는 제품이 눈으로 드러나는 제품이 아니에요. 네. 눈으로 드러나지 않고 자동차의 수명 그리고 안전에 베어링으로 납품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나타나는 거라서 단시간에 확인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노동자가 우려하는 것처럼 박스갈이 이렇게 미승인 볼 승인되지 않은 볼이 이제 납품됐다 이렇게 되면 몇 년이 지나서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이미 이제 네. KBR이 생기기 이전에 KBR의 이름 이전에 한국강구라는 시절에 한국강구가 납품한 한국강구에서 납품한 것이 현대자동차의 특성 차종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그 책임을 물었던 적도 있어요. 그런 것처럼 몇 년이 지나면 확인이 가능할 수도 있고 우리가 이제 저희가 이런저런 방식으로 문제 제기를 했는데 최근에 현대자동차가 품질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몇 차례 확인된 사례도 있듯이 우리나라 완성차들이 품질 관리가 좀 허술한 측면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또 김변님께 여쭈고 싶은 게 그 위장 폐업 이런 게 지금은 이제 위장 폐업이다라고 법원이 이제 판단을 한 건데 뭐 여러 사례들을 접하거나 이럴 때 보면 법원이 되게 보수적인 집단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거는 너무 자명한 일이니까 뭐 위장 폐업으로 이제 판정이 났지만 뭐 다른 사례들이나 아니면 겪어본 일 중에 아니 어떻게 이런 이걸
눈을 감고 판단을 하나라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까 혹시? 예, 일단 예. 아까 그 초반에 이제 그 노동조합 간부들이 이렇게 이제 어쨌든 소위 말해서 이렇게 불법 행위를 많이 저지르게 되는가를 예. 초반에 말씀하셨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법적인 판단 기준이 좀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불리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는 건데 이 위장폐업 부분이 사실 대표적으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 소위 이제 대법원에서는 그 폐업이 자유를 인정하고 있어서 실제로 노동조합을 혐오해서 폐업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정말로 폐업이면 그건 문제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명시적으로 대법원 판결에 나와 있는데요. 네, 노동조합 혐오해서 폐업했다고 하더라도 정말 폐업한 거면은 문제 없다. 다만 이제 그게 소위 아바타 회사를 만들어서 위장 폐업인 경우에는 이제 불법 행위가 된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까지 법원에서 위장 폐업 인정된 사례가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인정된 사례들이 이 KBR이나 상경 같은 경우는 사실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쳐서 그게 이루어졌는데 인정된 사례들은 보면은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습니다만 약간 단기간에 예를 들어 노동조합이 파업하니까 정말 이거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갑자기 여기 있는 거 옮겨서 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 3, 4개월 만에 갑자기 회사 만들어가지고 옮기고 막 이런 사례들이고 사실은 약간 굉장히 주도 면밀하게 장기간에 걸쳐서 이렇게 조금씩 옮겨간 경우는 인정된 사례가 사실은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금속 사업장 중에서 콜트 같은 경우도 이제 양 회사가 이제 사실은 법인은 분리돼 있지만 사실은 이제 거의 지배구조이랑 게 비슷한 회사고 콜텍뿐 아니라 관계된 회사까지 하면 5개 정도의 좀 회사가 있습니다. 그 5개의 회사가 하나의 회사의 기능을 각기 나눠서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생산, 판매, 무슨 영업, 이런 식으로 좀 부분을 나눠서 역할을 해하고 있는데, 사실 그 하나만 딱 떼면은 그게 회사 운영이 안 되거든요. 그거 사실 5개를 좀 일체의 회사로 봐야 되는데, 법원에서는 그렇게 이제 안 보고 있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법인이 분리되어 있으면, 원칙적으로 그렇게 봐야 되고, 정말 예외적으로 이 2개 이상의 법인을 같이 봐서 위장폐업이다, 혹은 정리해고할 때 같은 사업장 봐야 된다, 이렇게 인정되는 경우는, 정말로 이제 노동자 측에서 여러 가지 자세한 입증을 해야지만 겨우겨우 인정을 해주는 그런 상황이고, 특히 이제 위장폐업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 사건은 인정된 사례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큰일 하셨네요. 그게 이제 대부분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법원에서 소위 이제 폐업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정리해고 사건에서도 비슷하게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그럼 이게 우리나라가 그런 게 예전부터 그랬는지 아니면 어떤 뭐 정권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기조 이런 거 시장의 변화 이런 거하고 맞물린 건지 그걸 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너무 본 주제에서 벗어난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쟁점이 많은데 사실 가장 좀 대표적인 부분이 그 쟁의행위하고 이제 구조조정 이 2가지에 관한 법리인데요. 2개가 밀접 연관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소위 말하는 불법 쟁의행위는 구조조정 때문에 발생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데 구조조정 같은 경우는 사실 IMF 이전에는 노동조건에 정말 영향이 많으면은 이게 단체교섭 대상이나 쟁의행위 대상으로 인정해준 사건들도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IMF 이후에 정말 법원이 이제 확실히 이제 편들기에 들어가면서 대법원 문구에 이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경영권과 노동상권이 충돌할 때는 경영권을 우선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래야지 결국 기업이 살아서 근로자의 고용도 보장되고 서로 다 좋은 결과가 발생한다. 이게 그냥 어디 책에 나오는 게 대법원 판례에 이렇게 나옵니다. 판례에. 그래서 이제 대법원이 그래서 지금 정리해고나 구조조정 자체를 반대하는 쟁의행위를 불법으로 보는 이유가 이제 그런 논리거든요. 소위 회사가 살아야지 노동자가 산다. 아주 좀 단순하고 참 초등학생도 그렇게 쉽게 얘기하지 않는 그런 논리에 기초를 두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이제 결국 위장 폐업도 노동조합 혐오해서 폐업했다고 하더라도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폐업 자체 혹은 정리해고 자체를 반대하는 쟁의행위는 다 불법이 되는 거죠. 그럼 쌍용차처럼 33억 손해배상 인정되고 KBR은 이제 그래도 법원에서 기계반출이 이제 부당하다고 봤으니까 여러 가지 좀 논쟁이 생기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았다면 사실 기계반출 자체를 막는 거는 이제
소위 이제 쟁행위로 정당화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IMF 전후를 해서 판례가 입장이 좀 많이 바뀌었고 바뀐 입장이 아직까지 수정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 최근에 이제 대법원의 보수와 경향에 맞추면서 오히려 좀 더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특히 이제 정례예고 같은 경우는 갈수록 넓어지고 있기 때문에요. 정당성 인정하는 범위가. 네. 그 회사가 일단 노동자를 옥죄는 방법이 뭐 장기전으로 가면 일단 임금이 안 나올 거니까 노동자는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다음 뭐 쌍용차라든지 여러 사례에서 보면은 이제 뭐 집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압박이 들어가는 그런 사례들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노동자들은 현장에서 싸우니까 모든 걸 어느 정도 예측은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집에 있는 가족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게 하나씩 날아오면 그 충격은 말할 수가 없거든요. 갑자기 뒤통수를 맞는 느낌? 아빠가 싸우고 있는 건 알지만. 예. 안 그래도 그 KBR도 뭐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저 간부 와이프인데요. 예. 이정철 대표에다가 이제 뭐 어떤 가정통신문부터 해가지고 손배 그리고 어떤 뭐 출근 정지 그 대상자의 이제 와이프인데 이 우편물이 항상 그 집만 맨 먼저 갑니다. 그리고 항상 그 간부가 이제 먼저 와이프가 보고선 그걸 이제 가져오거든요. 직접 배달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체국에서 이제 배달이 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항상 그 집이 이상하게 맨 먼저 갑니다. 그러면 이제 간부가 이제 그걸 이제 들고 오거든요. 그럼 이미 그건 다 뜯어진 상태고 다 이제 보는 거죠. 그런 어떤 스트레스 받다가 이제 저희가 파업이 좀 장기적으로 가다 보니까는 그 좀 힘들어가지고 뭐 그런 부분이 발생을 했는데 모르겠는데 그때는 좀 많이 힘들었죠. 실질적으로 어떤 식으로 뭐 표현할 수도 없는 거고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도 못했었고요. 근데 아까 뭐 저희가 버틸 수 없다 뭐 이런 올해 뭐 경영하는 애들은 뭐 돈이 지금 버틴다 그런 말씀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종철 그 대표이사가 저희 교섭 자리에 나와가지고 한 말이 그겁니다. 노골적으로 돈 없는 니네가 얼마나 버티겠냐. 그러니까 가정통신문에 그런 표현을 해요. 뭐 내 말을 들으면 협박을 회사를 하는 하겠지만 뭐 노동조합 주장대로 할 것 같으면 회사 문 닫고 그다음 거기에 대한 책임 묻겠다 이런 거고 금방 우리 지회장님 말씀하셨던 그 간부의 경우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손해배상을 실제로 뭐 물론 판결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2012년도에 지회장님하고 뭐 부위원장 이렇게 부지회장하고 이렇게 해고되고 이럴 때 선배 가압류를 당했던 간부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금액이 많다 적다를 떠나서 뭐 우리나라 사회에서 집 하나 갖고 있는 게 대단히 참 큰 재산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건데 그 집에 대해서 또는 급여 통장에 대해서 가압류를 하고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사실은 이제 뭐 본인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가족에게도 사실 이제 옥죄는 게 너무 큰 거죠. 그런 부분이 가정통신문에 한 번 갔으면 모르겠는데 제가 담당을 하고 나서도 한 3-4번은 갔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정말 정당하지 못한 정말 노동자에 대해서 혐오 수준을 좀 넘어서서 범죄 행위를 했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왜 노조 때문에 회사가 망했다라는 얘기를 자기가 노동자가 아닌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은 수긍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봤으면 싶습니다. 예. 글쎄요, 노조 때문에 회사가 망했다. 뭐 그거는 뭐 항상 나오거든요. 지금 그래 뭐 진주 어려운 얘기도 나오고. 그 뭐 그냥 KBR만 단순화시켜서 표현하면 예. KBR의 매출액이 한 480억 왔다 갔다 할 당시에 순이익이 한 30-40억 정도 예. 났어요. 그리고 이제 대표이사와 두 아들 이렇게 해서 가져가는 게 1년에 한 5억씩 가져가요. 임금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이제 KBR지에서 뭐 쟁의를 벌써 520일째 이렇게 넘게 하고 있지만 저희가 요구한 금액을 다 환산하면 요구액이 환산을 하면 최고 높을 때 한 5억. 그러니까 우리 노동자 요구를 다 들어줬을 때 뭐 그래서 수정해서 다시 지금 요구한 대로 하면 뭐 최근엔 교섭이 없었으니까
한 2억에서 3억 정도면 사실은 노동자 요구를 다 들어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싫은 거죠. 뭐 대표이사 표현으로 노동조합이 투쟁을 해서 요구를 들어주면 버릇이 나빠지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것으로 해서 지금 투쟁이 길어진 거죠. 이런 경우에서 노동조합 때문에 그럼 회사가 망했다고 볼 수 있는 거냐. 자본이 오히려 비이성적인 과욕을 돌리는 태도로서 노사 간의 대화를 통해서 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뭐 다른 사업장도 비슷하겠지만 KBR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500일 넘게 이렇게 쟁의를 해왔지만 뭐 관계기관에서조차도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참 조합원들 참 순진하다고 표현할 정도고 그리고 기계에 대한 애정이 누구보다 강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글쎄요, 이제 그런 논리를 만드니까 그런 건데 우리나라 이제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솔직히 노동자들이 왜 파업하는지를 가르쳐주지 않잖아요. 이유에 대해서도 가르쳐주지 않고 그냥 파업한다만 얘기하니까. 그리고 그런 결과 회사 측은 얼마 정도의 손해를 입고 그렇죠. 이제 국가적으로 그렇게 이제 손실이 어느 정도 나올 거다. 이제 노동자들이 자신의 가치를 언제 확인하냐면 네. 파업하고 나면 확인해요. 내가 이만큼 벌었구나. 그렇죠. 이제 파업하기 전에는 내가 얼마나 생산하는지 솔직히 잘 모르는데 네. 뭐 KBR도 마찬가지고 특히 완성차나 이런 데도 파업 몇 시간 하면 뭐 몇백억, 몇천억의 손실을 입었다. 너무 이렇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평상시에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하다가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것이 그런 논리들을 노동조합이 파업을 해서 회사가 망한다라는 그런 이상한 논리들을 만들어가는 거 아니냐. 오히려 노동자들이 좀 정상적으로 임금을 받아가면 경제가 잘 돌아가는 거 아니냐. 대표적으로 창원을 비교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창원이라는 도시가 생각보다 경기를 많이 안 탄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제조업에 안정된 노동자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도시에 비해서 지금 경기 침체라고 하지만 그래도 창원은 아직 버틴다라고 하는 것은 뭐 비정규직의 비율이나 이런 것도 조금 낮은 그렇죠. 상대적으로 이제 좀 안정된 네. 일자리들이 많은 구조이기 때문에 그들이 움직여야 이제 세상이 돌아가는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무관심하고 비정규직이 많이 늘어나거나 아니면 노동자비 없는 사업장이 늘어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뭐 더 해주실 말씀 없습니까?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뭐 파업이 뭐 우리가 뭐 노조가 잘못됐다 이런 부분을 지금 아까 문사원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저희가 이제 KBR제 같은 경우는 억울한 부분이 뭐냐면요. 저희는 이제 이거 인수할 당시에 매각 대금이 300억이었습니다. 네. 하나기에서 이거 매각할 때 대금이 300억이었는데 이정철 대표이사가 거기에 10%밖에 그 투자를 안 했어요. 만약에 이 사람이 진짜 어떤 계속 처음부터 기업을 키웠다 이러면 모르겠지만은 그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회사를 한 번도 적자 본 적이 없습니다. 은행권에서 이 회사를 우량 회사로 알고 있거든요. 한 30년 동안 한 번도 적자를 안 봤으니까. 그러니까 땅 담보, 기계 담보를 해가지고 자본금을 10% 들고 들어와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은행 이자 갚아가면서 이익 나오고 이익 구조도 6% 10%잖습니까. 그러면서 경영 4년 만에 배당금 20억 받아가고 그리고 가족들 임금 아들 둘이 앉혀놓고서는 5억 넘게 받아가고 거기다가 모자라가지고 며느리까지 그 법인차 끌고 다니면서 법인카드 쓸 거 아닙니까? 법인차를 끌고 다니니까는. 그러면서 저희가 뭐 나쁘다. 저희는 지금 하고 있는 행동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파업을 오래 하고 있지만은요. 저희는 어디 내놔도 저희가 잘못됐다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최소한 먹고 살라고 했던 부분이고요. 이 사람이 오면서부터 어떤 진짜 니네 고용을 보장할래, 임금 저할래. 근데 고용을 지키다 보니까는 임금이 이제 먹고 살 수 없는 수준으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됐고요. 그러니까는 도저히 이제 여기서 물러날 데도 없지 않습니까? 그냥 저희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는 정당한 부분이고요.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저희가 해야 되지 않나. 한 가지 뭐 좀 다른 얘기인데 요거는 창원의 또 모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얘기입니다. 이 경영하는 애들이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얘기를 한답니다. 뭐 교섭 자리에 나와가지고 니네 뭐 KBR처럼 될래.
그런 말하는 자는 자체가 좀 그 사람 인격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저희가 많은 것을 달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단지 어떤 이익이 났으면 주주 가져가고 가져갈 거 가져가라. 투자할 거 투자하고 그 남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실질적으로 일하는 건 저희인데 저희가 어떤 일을 해가지고 이 돈을 벌어주고 하는 부분인데 근데 그거 자체를 부정하는 인간들이 있으니까요. 좀 잘못됐다고 봅니다. 하실 말씀 있습니다. 뭐 그냥 아까 뭐 비슷한 얘기입니다만 네.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은 일단 현재 그 노동 사건 관련한 법원이 판단이 이제 법리 자체가 너무 좀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게 이제 사용자들한테 주는 이제 일종의 시그널은 버티면 이긴다거든요. 뭐 구조조정이나 뭐 정리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쟁의행위 하더라도 불법이고 다 손해배상 인정해 줄 거니까 손해배상 제기하고 위협하면은 노동자가 나중에 떨어져 나갈 거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법적 의무가 없는데 성실하게 교섭에 나오라는 거는 그냥 착한 사용자들한테나 기대하는 거죠. 근데 착한 사용자를 가정하고 법이 만들어질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노동법적 문제에 있어서 좀 법원이 뭐 법률 혹은 대법원 해석이 좀 많이 바뀌어야 된다. 뭐 그런 말씀을 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아직 마지막은 아닙니다. 아니야. 끝나고 네. 말씀. 아니 저희 그리 쉬운 방송 아닙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거 그냥 혹시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네. 마지막 발언하는 건 줄 알고. 그리고 저도 이제 이거 자료를 예, 읽다 예, 보니까 그 회사와 노동자 간의 그 최초 갈등이 2012년 회사가 이제 일방적으로 임금 동결을 주문하고 이에 교섭을 요구하는 노동 간부 4명을 자르면서 이제 됐는데 그때 진호위에 조정 신청을 했는데 이게 기각되면서 회사가 이제 교섭보다는 이제 징계에 무게를 두는 방향으로 갔다 요리되거든요. 이 진호위라는 게 뭡니까? 지방노동위원회라고요. 지방노동위원회. 예. 우리나라에서는 정의를 하려면 지방노동위원회에 교섭을 하는 과정부터 해서 신고를 하고 이 노동위원회에서 조정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뭐 법적 용어로 조정 전치주의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런 건 당연히 노동자들의 어떤 지위를 위한 기구 아닙니까? 근데 대단히 상식적으로는. 대단히 보수적입니다. 오히려 아까 법원이 보수적이라 했는데 예. 그거보다 지방노동위원회가 더 보수적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뭐 KBR 같은 경우도 법원에서는 오히려 회사 측이 그 기계 반출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그 소유권의 문제, 경영권의 문제보다는 노동자들의 고용의 문제에 더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해서 기계 반출이 안 된다라고 판단했을 정도인데 지방노동위원회는 기계 반출과 관련한 문제는 쟁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바람에 그걸 막으려고 했던 우리 노동자 간부들이 불법이 돼버렸고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까지 가버리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지방노동위원회 이러니까 그냥 저는 괜한 의심인지 모르겠는데 동네잖아요. 동네면은 왜 이게 한 칸 건너면 이게 끈이 있거든요. 예. 혹시 그런 걸 의심해 볼 수도 있는 겁니까? 괜한 거지만. 뭐 괜한 것은 아니고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 2012년 조정결정에 조정위원들의 그런 관계를 다 확인해 보지 못했는데 예. 제가 이제 못했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그런 위험성은 상당히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노동부에서 교섭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노동부 2층 그 회의실에서 교섭을 했는데 그때 정보과랑 이제 그 노동부 관계자가 이제 근로감독관이 입회하에서 이종철 대표이사랑 저랑 이제 교섭을 하는데 이 교섭에 앉자마자 이 이종철 회장이 뭘 꺼냈냐면 수첩을 하나 꺼냈어요. 수첩을 꺼내가지고 이게 뭔지 아냐 이러더라고요. 그럼 수첩이죠 이랬죠.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내 로비리스트다. 못된 놈들은 다 수첩이야. 그러면서 이거를 폭로하면 경상남도가 디비진다. 그러면서 이제 저는 그때까지 이제 그 부분에서 뭐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했습니다. 예.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엄청난 이제 기자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걸 뺏어오지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 상황에서 뭐 뺏어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넌지시 이제 그 근로감독관이랑 이제 그 정부가 입회했던 사람들한테 다 물어봤어요. 그때 그거 같이 듣지 않았냐 이러니까는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은 그런 얘기 모른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더라고요. 아, 그래 실제 사례도 있습니다. 네. KBR 같은 경우는 뭐 아직 밝혀지는 못했습니다만 금속노조 그 유성기업 예. 충남 충북의 유명했죠. 유성기업 그 부당 해고 및 부당 노동행위 중노위 심판할 때 그 이제 노동위원회 그 위원 중에 일부가 그 사측 그 대리인하고 이렇게 소위 말해서 이렇게 뭐 연락을 해가지고 그때 사건 배당도 자기네한테 유리한 어떤 이제 심판부에 배당을 하고 결론도 그래서 부당 노동이 다 인정 안 하는 걸로 그렇게 결론이 났었는데 그때 심판 진행할 당시에 몰랐다가 나중에 이게 이제 그때 은수미실에서 이제 은수미 위원실에서 창조권을 폭로하고 이런 과정에서 이게 밝혀져가지고 그때 그 관여했던 위원들 아마 징계를 받고 일단 그 창조 컨설팅 해당 노무사는 노무사 자격이 취소가 됐었고요. 그래서 이제 취소되고 지금 기소된 상황이고 그때 관여했던 노동위원회 그 위원들도 아마 뭐 좀 징계를 받거나 그렇게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밝혀지는 사례가 있는데 그거는 그야말로 어떻게 우연한 사정 혹은 노동자들이 집요한 추격에 의해서 어떤 증거를 확보했을 때 가능한 일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제 아는 대부분의 경우는 밝혀지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동위원회나 노동부에 대한 이제 불신들이 노동조합이 많은 이유는 그런 거죠. 이제 노동조합도 노동위원회를 찾을 때가 있고 회사도 찾을 때가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해고가 되면 노동위원회에 처음으로 가서 구제 신청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러면 회사 측도 이제 뭐 그 변호사가 오는 경우도 있지만 자문 노무사들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 보면 좀 덩치 큰 회사에서 해고되거나 이러면 회사 측에서 고용한 노무사가 누구냐 하면 주로 지청장 출신들, 고용노동지청장, 창원 쪽이나 여기서 과장이나 지청장을 했거나 또는 노동위원회 위원장 출신들이 옵니다. 요즘 뭐 판사들에 대해서 뭐 판사를 하다가 나온 분에 대해서 정관예우 이런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노동부나 노동위원회 역시도 그래서 그분들은 뭐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몰라도 근로감독관 생활을 일정하게 하고 사무관 이상으로 정년퇴직을 하면 노무사 자격을 줍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자기가 일했던 지역에서 자기가 근무했던 지역에서 노무사를 하면서 자기가 그 관할에 있던 회사에 자문 노무사를 하는 거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노동부나 노동위원회에 대해서 당연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우리 지역도 대림자동차 해고가 있었잖아요. 네. 대림자동차 관련해서 부당 해고가 아니고 정당하다라고 주장했던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창조 컨설팅에 입사를 했어요. 정년 노동위원회 마치자마자. 그런 게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 이제 불신으로 이어지는 거죠. 뭐 들을수록 실은 참 다보고 암울하다라는 생각하는데 미친 상상을 해봤거든요. 노동자 출신이 노동부 장관을 하려면 우리나라는 몇 년이 지나야 되겠어요? 현재 구조로는 노동자 출신 노동장을 하더라도 많이 달라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재 구조로. 현재 구조로 하면은 아니 그래도 왜 뭐 달라지는 건 있겠죠. 있긴 예. 있겠지만. 정권의 어떤 지명을 받아가지고 되는 건데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니 그러니까 전반적인 기본적으로 상상이라도 이- 한번 해보자고요. 예, 예. 뭐 영은 아니겠습니다만 뭐 제한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코 경쟁자를 이길 수 없다 이 연합을. 그러니까 일단 이 노동부의 어떤 관료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뭐 사실 제일 위에 장관 바뀐다고 바뀌는 게 아닐 아니니까. 거고요. 예. 그 뭔가 이 뿌리 깊은 이 관료 조직에 이 관행과 여러 가지 어떤 시스템 자체가 바뀌어야지 사실은 가능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화이트 칼라 범죄에 대해서 엄격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예. 우리나라 대기업 이번에도 뭐 SK 최태원 회장이 사면됐잖아요. 예. 사실은 이제 수천억을 분식 얘기했거나 또는 배임이나 횡령을 했던 경영진들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이런 뭐 경제를 살려야 된다는 이유로 다시 몇 년만 지나면 다 사면을 해주잖아요. 그런 나오자마자 바로 또 행동을 취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런 거였는데 이제 그런 이게 사회 구조 이른바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경영진들이 불법을 저지르는 것에 대해서 아주 관대하게
하는 것이 지금 사회를 점점점 굳혀가는 거 아니냐라고 보는 거고, 저는 미국이라는 사회를 썩 좋아하는 구조는 아니지만 저희가 이제 옛날에 보면 두산그룹이 분식회계로 한참 떠들썩할 때 미국에도 비슷한 예가 하나 있었어요. 앨런사라고. 앨런사, 예. 예. 근데 미국은 그 회사를 파산시키더라고요. 우리나라는 두산중공업의 박영성 회장이 뭐 실제로 제대로 뭐 감옥살이 하지도 않다가 몇 년 뒤에 다시 사면됐죠. 예. 그렇지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아마 노동부 장관으로 노동자 출신이 올라오는 것보다 사실상 기업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불법을 저지르는 기업은 제대로 살아날 수 없다는 걸 한 번이라도 보여주면 글쎄요, 조금 바뀔 수 있을지 몰라도 그냥 노동부 장관 바뀐다고 이 구조가 바뀔 수 있는 거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기업이 정권의 입맛에 안 들었다 해가지고 사라진 경우는 있죠. 그런 경우는 그렇지만 있지만 참 힘듭니다. 예. 뭐 지금 뭐 얘기할수록 답답하고, 저는 자료 읽을 때부터 너무 안타깝고 답답하고 그런 심정이었는데, 뭐 미처 하지 못한 말씀이 있다면 뭐든지 좋습니다. 예. 일단 지회장님부터. 우리 아까 그 자동차 뭐 리콜 부분, 저희는 실적으로 그 저희가 이렇게 오래 버티는 부분이요, 그 어떤 회사에 대한 애사심,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세계 어떤 4위의 위치에 저희는 앞에 그 어떤 하나 그쪽에 있을 때는 어떤 뭐 TF팀 구성해가지고 몇 달에 한 번씩 연구 개발하면서, 그러면 어떤 그 4위에서 이제 밑에 조합원들은 또 끌어올려보자, 한번 독보적인 존재를 만들어보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개인의 매각이 되면서 개인의 투자 능력이 이제 뭐 어느 정도 그 연구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될 거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는 정반대죠. 지금 상황은 어떻게 보면은 이 돈만 밝히는 사람이죠. 돈 빼먹기 위해 가지고는 국민들 어떤 뭐 안전, 실제로 이 국민들이 몰라서 그러는데요, 이 베어링이라 이러면은 생소하거든요. 이 기자분들이랑도 얘기를 하다 보면은 베어링 그게 도대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설명을 다 해줘야 돼요, 저희가 일일이요. 그럼 이게 뭐 이렇게 모든 굴러가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굴러가는 부분에는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거를 한 개인의 어떤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가지고 국민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가짜벌을 집어넣고, 그 대단한 사회적인 범죄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멀쩡하게 지금 돌아다니면서 행보를 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저희 노동부에서 교섭했을 때 그런 얘기를 뭐 로비 수첩이다 이러면은 제가 얘기하는 제가 바보가 되거든요. 저는 그걸 분명히 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다시 확인을 했던 부분인데도 제가 바보가 되는 거고. 하여간 불합리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아까 뭐 부장님 문사무장님 잠깐 말씀하셨지만 몇천억대 어떤 뭐 분식회계 하는 인간들은 몇 년 살다가 나오고, 만약 일반인이 그 정도의 어떤 사고를 쳤을 때는 그 사람은 아마 평생 동안 그 하루 영치금 까먹으면서 그냥 있어야 될걸요. 좀 잘못되어 있는 사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뭐 장기적으로 오고 있지만 저희는 이 싸움을 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짐으로 인해 가지고 그 파장이 저희 같은 위치에 어떤 이 사업주, 악질 사업장들이 나와가지고 저희 같이 횡포를 부린다 이러면은 거기에 버틸 수 있는 그 조합원들이 없거든요. 그거를 막기 위해서도 저희는 끝까지 싸울 수밖에 없는 거고요. 설령 뭐 언제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간 끝까지 저희는 그 저희 같은 위치에 있는 분들을 위해 가지고 꼭 승리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문상한 형님. 저는 이제 뭐 노동조합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의를 하려면요,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노동위원회에 가서 조정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되고, 그 조정이라는 절차를 거치기 전에 노동위원회 가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적어도 10번 이상은 교섭하고 오셔야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10번 이상 교섭을 하려면 교섭을 매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회사는 일주일에 한두 번 하는 회사도 있지만 어떤 회사는 2주에 한 번 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러면 20주, 적어도 한 대여섯 달은 교섭을 해야 정의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정의권을 확보해야만이 우리나라는 파업을 할 수 있어요. KBR은 2013년도에 정의권을 확보를 했었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파업은 거의 안 하고 있었죠. 가급적 안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노동조합도 파업을 하면 서로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회사가 그런 얘기를 했죠. 뭐 우리가 일부러 파업을 유도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비정규직 노동자를 공장 안에 넣겠다. 그 당시에도 일이 좀 줄어들어서 일이 없는데도 비정규직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기로 해놓고 비정규직 노동자를 일방적으로 넣어서 일을 시키겠다고 하면서 이제 파업이 시작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오늘로서 521일차가 되었나 봅니다. 521일차가 되었나 본데 정말 이제 왜 파업을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파업을 해서 뭐 피해가 얼마 입었고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겠지만 왜 노동자들이 파업을 할까? 이런 얘기들을 조금은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KBR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에 많은 분들이 파업을 하는데 그런 분들이 왜 할까 정도는 한 번 정도는 의문도 가져보고 좀 관심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왜냐? 언젠가는 그들도 파업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뭐 아까 앞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삼성테크인 분이 이제 하나테크인으로 와서 올해 초에 파업을 했어요. 물론 민수 부분만 파업을 했지만 그분들 역시 20년, 30년을 그 회사 다니면서 자기들이 노동자업을 하고 파업을 할 거라고는 생각조차 못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가 생기면 내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은 노동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합법적인 쟁의밖에 없고 그 부분을 이제야 알겠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김변 부탁드립니다. 이 그 금속 법률에 있다 보면은 이제 여러 사업장, 여러 투쟁 사업장들을 보게 되는데 KBR 같은 경우는 그 중에서도 사용자가 이제 소위 말해서 참 이렇게 막장이다 이런 경우에 사실 속합니다. 뭐 단적으로 공고문 같은데 쓰는 표현 같은 경우도 실제 이제 상당수 사용자들은 어쨌든 적어도 표현상으로는 이렇게 뭐 존댓말을 쓰고 그렇게 하는데 여기는 이게 참 그 공고문에 모든 사람들과 조합원들이 보는 공고문에다가 특정인 뭐 박태인 지회장이나 문상환 부장님 두 분 다 공고문에 이름이 잘 나와 있는데요. 아주 이렇게 대놓고 욕설을 하고 모욕하는 공고문들이 막 있고 그렇습니다. 비꼬고. 예, 이것은 일부고요. 편지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야말로 참 적나라하게 자기 속내를 드러내는 그런 사업장인데 근데 왜 그렇게 할 수 있느냐를 짚어본다면 첫 번째가 이제 아까 뭐 수첩도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소위 말하는 그 노동부나 노동위원회나 검찰이 이런 행정부 쪽에 자기를 지지할 만한 어떤 관료 조직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 그런 관료 조직하고는 약간 좀 떨어져 있다고 보시는 법원 같은 경우도 법리 자체가 자기네한테 유리하다. 그러니까 버티면 노동조합이 저렇게 하는 것은 결국 다 불법으로 판단될 거고 그러면 자력도 없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 그 싸움을 노동조합이 계속 할 수는 없다. 이런 사실 자신감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관료주의나 이런 문제는 이제 뭐 혁파 대상이니까 뭐 꾸준히 이제 이렇게 혁파를 해야 되는 대상인데 사실 잘 보이지 않는 이런 법리적인 문제도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 제가 봤을 때 사용자들이 그렇게 막무가내로 나올 수 있는 배경에는 그런 자신감이 있는 거거든요. 자기가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법원은 이제 명시적으로 노동 상권과 경영권이 충돌할 때 경영권 우선해야 된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경영권에 대해서는 또 경영권이 불법을 저질렀을 때는 어떠냐.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참으로 관대합니다. 실제로 최근에 이제 법률신문에서
그 기업 배임죄에 대한 형량을 분석해 본 적이 있는데 갈수록 집행유예 선고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전수조사 해본 결과 그렇고요. 그리고 요새 이제 제기에서 항상 얘기하는 게 배임죄 적용 범위를 축소해달라. 뭐 기업 경영 판단을 다 배임으로 하면 뭐 기업 하지 말라는 거냐 이런 식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범죄 행위라는 것을 범죄 행위를 사실 기업 경영 판단으로 그냥 둔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배임죄가 좀 인정 범위가 축소되는 약간 추세에 있는 상황입니다. 반대로 노동조합 쟁행이나 이런 것 갈수록 또 이제 축소되고 있고 그래서 한마디로 현재의 어떤 추세가 경영권은 불법 행위까지도 계속 영역을 확장해주고 있는 거고 노동조합의 쟁의 행위나 노동 상권은 갈수록 축소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이게 사실 잘 안 보이는 부분이지만 사실 사용자들 그렇게 막 나올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도 뭐 이제 평상시 잘 못 접하시겠지만 네. 잘 이렇게 염두에 이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꼭 바뀌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전에 왜 기업 총수의 그 집행유예가 점점 늘어난다 그랬는데 제 생각에는 그 기업 총수들한테 집행유예를 준다는 거는 무죄 선고라고 보거든요. 우리 같은 시민들은 길을 가면서 싸울 수도 있고 술을 마시면서 실수를 할 수도 있는데 기업 총수들은 전혀 안 할 수, 노타치로 살 수가 있는 양반들이거든요. 그럼 그거는 뭐 무죄나 다름없는 그거를 자꾸 확대한다는 거는 미친 짓이죠. 이 나라가 이제 맛이 갔다는 건데 참 안타깝네요. 예. 뭐 자꾸 이런 얘기를 해서 그렇습니다만, 예. 혹시 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하실 분 있으면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없습니까? 네. 예, 예. 그러면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KBR 그 지회 박태인 지회장님하고 그 다음에 금속노조 경남지부 문상환 그 다음에 김태욱 변호사님 이렇게 모셨는데 제가 처음에 이렇게 아름다운 동화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에 뭐야 저 새끼 이랬을 수도 있겠는데 아름다운 동화에는 가녀리고 힘없는 우리 주인공을 극한 대비시키기 위해서 극악무도한 악당이 나온다는데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극악무도한 악당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 존재하고 그러나 우리의 동화는 항상 해피엔딩으로 끝났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물론 그게 뭐 마냥 좋은 결과는 아니지만 그래도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해피엔딩을 기대하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